내 몸 상해가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벤트를 흥행시키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결국은 탑스타끼리 비교를 하더라도 현저하게 UFC가 복싱에 비해서 낮은 쇼와 건전지에서 정작 이제 피 흘리면서 싸운 선수들의 몫은 얼마나 얘기를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피를 흘리는 종목에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역대급 UFC 경기가 펼쳐졌죠. 개인적으로는 투프리아 팬이라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이번에 뭐 UFC 백악관 이벤트, 토프리아랑 그 페레이라 정말 슈퍼스타들의 근데 안 좋게 말해서 참패였죠. 토프리아는 정말 진짜 역대급 업셋이었고 이제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헤비급으로 월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헤비급도 이제 챔프를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실간에게 졌던 거죠. 결국에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UFC 흥행 보증수표 이제 간판 둘이가 이렇게 졌다고 보니까 UFC 입장에서는 얻어가는 것도 많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많은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백악관의 화려한 쇼와 돈잔치에서 정작 이제 피 흘리면서 싸운 선수들의 몫은 얼마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백악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한 UFC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UFC 자체의 감사 보고서는 별도로 공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모회사인 TKO 그룹 홀딩스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열린 그 백악관 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백악관 대회 자체는 엄청 적자라고 들었는데 그쵸. 네, 이게 저도 이제 UFC를 이철명 회장님처럼 광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즐겨보기 때문에 이 백악관 UFC도 봤는데 이게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제작비만 약 840억 원 정도가 이제 들었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 경기장인 거잖아요. 또 야외였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적자가 약 420억 원 정도가 이미 예상된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스폰서십으로 메우려고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억 정도 이제 적자인 쇼였던 거죠. 적자가 예정된 이 쇼를 상시적으로 안 할 행사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를 사실 이 손실 나는 거를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정말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실 일은 없겠죠. 근데 이번에 이 백악관 이벤트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던 게 백악관 이벤트가 개최된 거는 올해 6월이겠지만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이거에 관한 떡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메인 이벤터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누가 나올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미국 이벤트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이 나오기를 굉장히 원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봐서도 이게 개최된 지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5일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를 봤을 때 한 200만 정도가 되거든요. 한국에서만 200만 정도면 이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 얼마나 많은 구독자들이 늘었을지. 그렇죠. 사실 UFC를 잘 안 보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기사를 보면 투프리아가 토항이라고 표현하죠. 토항의 충격적인 패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뜬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 이 백악관 경기를 열고 나서 비용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제 백악관 경기 같은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말에 사실 숨은 뜻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기지에서도 한 번 더 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 이거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뒤에서 이제 저희가 매출 구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결국은 이 백악관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 유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 수를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급력을 좀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첫 번째 가장 세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한 번 작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경작에서 배운 것처럼 한계효용 체감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효용 자체가 결국 체감하기 때문에 데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벤트 이후에 추가적으로 굳이 이제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이벤트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된 일회성 베팅으로 볼 수 있고 이거를 그쵸. 계속 반복 가능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악관에서 이제 챔피언까지 쓰러진 그 화려한 무대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챙기는 몫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게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자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선수들이 챙겨가는 몫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자면 23년도에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었죠. 그 당시에 프란치스 은가누라고 그런 챔피언이 있었는데 그 챔피언이 경쟁 단체인 PFL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떠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지금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랑 은가누랑 둘이 설전을 벌이면서 사무실에서 멱살을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떠났던 이유가 결국에는 은가누 입장도 이해는 가죠. 내가 이렇게 진짜 내 몸 상해가면서 사실 UFC 선수들이 뇌진탕도 많이 걸린다 하잖아요. 이렇게 내 몸 상해가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벤트를 흥행시키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랬던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챔피언 정도 되면은 사실 어느 분야나 챔피언이면은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챔피언이 돈 때문에 회사를 나갔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아,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 진짜 리스크를 얻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옥타곤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은 이제 선수인데 선수한테 직접 돌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소송이 있었는데 르데 주파라고 해서 르가 이제 뭐 베트남 이제 파이터였거든요. 그 주파는 UFC의 모회사였고 그 당시에 르데 주파 때 이제 원고 측 주장을 보면 한 약 한 17% 정도밖에 선수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100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17만 원만 선수가 가져가고 나머지 83만 원은 회사가 가져간다. 이런 구조였던 거죠. 17%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스포츠는 어떤가요? 네, 뭐 예시로 한번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제 NBA, 그리고 NFL, 뭐 MLB, 흔히 뭐 저희가 미국 4대 스포츠라고 하는 네. 그런 스포츠는 이제 매출의 약 절반 정도, 50% 이상을 선수에게 분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UFC랑 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뭐 이게 단체 스포츠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 스포츠랑 비교를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르데주파라는 소송에서 이제 원고 측 전문가가 또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복싱이죠. 복싱이 어떻게 보면 UFC랑 가장 좀 비교 대상이 되는 스포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싱 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을 선수한테 분배를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팀 스포츠 외에도 그냥 개인 스포츠인 복싱과만 비교를 해봐도 UFC의 선수 분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뭐 저희가 뒤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알겠지만 UFC는 57%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거든요. 영업이익이 57%라는 거는 뭐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산술적으로만 정말 간단하게 봐도 한 20%만 다시 이제 선수들에게 분배를 한다고 쳐도 30% 후반대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건데 이 수치마저도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에는 UFC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이제 안 줘도 되는 구조로 짜버린 거죠. 네,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려면 이제 뭐 방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소송 그거 얘기를 맞아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송 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답을 그냥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아까 설명해준 르데 주파 이 소송 사건인데 이게 2024년에 그 네바다 연방법원에서 선수 약 1,100명한테 결국은 5,250억 원 정도 하나로 그 금액을 이제 합의를 하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승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UFC가 어느 정도 이제 반독점 행위를 한 걸로 법원이 봤다라는 측면인 거죠. 간접적으로 이제 그쵸.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뛴 선수들 대상은 아니고 이제 2017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뛴 선수들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선수들이 이런 한번 소송으로 인해서 네. 합의금을 받았으면은 그 이후에 뛴 선수들도 당연히 좀 비슷한 선례가 경우를, 생기는 거니까. 네, 할 네. 수밖에 없겠죠. 그 소송에서 그러면은 그 쟁점이 혹시 뭐였나요? 쟁점이라는 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수요 독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독점이라고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공급자들이 이제 그렇죠. 독점해서 그렇죠. 판매해서 가격을 높게 판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반대인 케이스인 것도 원래는 이제 UFC가 과거만 해도 뭐 스트라이커 포스나 WEC나 경쟁 단체들이 제법 많았는데 네. 이제 UFC가 그런 경쟁 단체마저도 흡수를 하면서 이제 사실 MMA 파이터들이 정말 네임드 있는 파이터들은 뛸 때가 UFC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수요 독점이라는 건 결국 수요자인 UFC가 이제 싸우고 싶어하는, 공급하고 싶어하는 MMA 네. 파이터들을 이제 수요를 혼자 하다 보니까 그 협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하는 데가 하나인 말씀해주신 공급 독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수요 독점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 분배율 그게 이제 독점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5,250억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금액은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큰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큰 돈을 이제 선수들이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좀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이후 선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주장을 하겠죠. 제가 선수라면 없죠. 네, 비슷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회사가 57%의 마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의 인건비를 누름으로써 좀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뭐 소송으로 흔들리게 된다면은 이 마진율 구조 자체가 조금 깨질 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르데 주파 말고 이제 후속적인 소송도 지금 뭐 진행 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존슨대 주파라는 소송도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저희가 회계사들 시각에서 한번 보자면은 이게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나오지는 않는 숫자인데 결국은 저희가 주석에 우발채무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잖아요. 네네. 우발채무라는 게 충당부채처럼 이제 확정된
금액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이제 확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주석에 공시를 하는 항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CK 보고서, TKO의 CK 보고서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발 채무에 UFC 관련된 소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랑 결국 똑같은데 이 마진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소송 판결 그 5,250억 정도 그 금액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뭐 지금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례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지만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법원에서 그렇죠. 너네가 이제 반독점하는 게 명확하니까 이번에는 합의금이 아니라 과징금 구조를 바꿔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마진율이 깨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복싱처럼 프로모터를 여러 명 가져가는 구조로 바꿔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처럼 당연히 인건비를 누르는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네. 미국은 또 독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쵸, 아, 그쵸. 네. 소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근데 이제 선수들이 경기 수당 말고 이제 스폰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UFC 같은 선수들도 뭐 스폰으로 많이 벌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사실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대형 브랜드들 해가지고 선수들도 좀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뭐 어렵나 보네요, UFC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저희 뭐 진짜 예시로 먹어도 미성년자 축구 선수 라민 야말 있잖아요. 네. 라민 야말 지금 뭐 아디다스랑 계약해가지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UFC는 아예 그거 자체도 좀 막아놨습니다. UFC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요새 트렁크에 보면 베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베눔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UFC에서 처음 접했는데 이 베눔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UFC랑을 계약을 해야지 선수 개인에게 스폰서십을 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UFC와 사전 계약에 따라서 이제 연차나 뭐 네임밸류에 따라서 이 베눔의 트렁크도 달라지거든요. 뭐 진짜 예를 들자면 이제 할로웨이나 뭐 페레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페레이라, 이 선수들의 뭐 트렁크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회사가 어떻게 보면 스폰서십을 개인 선수 자체랑 이제 몇 개끔 이제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UFC랑 몇 개끔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파트너십 매출이 약 4,400억에 일부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개인 스포츠인 그냥 뭐 테니스 같은 것만 봐도 실제로 이제 경기 수당으로 받은 거는 이제 조코비치가 우승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많아야 되지만 실제 돈을 번 거는 이제 페더러가 제일 많거든요. 페더러는 이제 당연히 이런 스폰서십 이런 걸로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결국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브랜딩이 됐을 때 가져가는 스폰서십이 주요 매출이 될 텐데 UFC가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막아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UFC 매출 스트림에 보면 뭐 파트너십 매출이 따로 있는 것만 봐도 그 금액이 막 4,800억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선수들이 가져가야 할 스폰서십 수익마저도 이제 UFC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아, 네. 선수들이 가져가야 할 스폰서 그런 매출까지 회사가 가져가니까 이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뭐 협상력이 가장 큰 뭐 이렇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뭐 저희가 뭐 톱스타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맥그리거 같은 그런 선수들은 뭐 꽤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네, 이게 뭐 저도 이제 UFC를 처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네네. 사실 이제 맥그리거라는 톱스타 때문에 입문을 했는데 네. UFC 하면 맥그리거가 떠올릴 정도로 맥그리거가 단연죠. UFC에서는 톱스타잖아요. 근데 이 맥그리거랑 복싱의 이제 메이웨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복싱의 이제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동안 이제 약 5억 달러, 약 7천억 원 정도를 넘게 벌었으면은 이제 UFC 간판인 맥그리거는 이제 경기 수당으로만 했을 때 커리어 통틀어서 2천만에서 5천만 달러, 약 280억에서 700억 수준으로 거의 이제 10분의 1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탑스타끼리 비교를 하더라도 현저하게 UFC가 복싱에 비해서 낮은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진짜 또 말하지만 구조 차이인 거죠. 복싱 같은 경우는 뭐 프로모터들이라고 하죠. 프로모터들이 이제 경기 건건마다 이제 협상을 하고 주도를 하는데 UFC 같은 경우에는 UFC라는 프로모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협상력이 UFC에게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수에게 돌아가는 거는 17%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난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수들은 왜 이렇게 적게 받나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회사는 이제 얼마나 많이 받나 한번 얘기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선수에게 이제 돌아가는 게 17%밖에 안 되는데 회사 그 반대에는 당연히 회사의 마진이겠죠. 회사 마진을 보려면 이제 장부를 봐야 되는데 네. 장부는 김전혁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 UFC 재무제표 자체는 실제로 공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TKO 재무제표를 살펴볼 거고요. TKO가 이제 WWE라는 단체도 가지고 있고 UFC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UFC만 떼낸 세그먼트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25년 매출은 약 2조 1,03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정 EBITDA가 약 57%까지 나옵니다. 조정 EBITDA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EBITDA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희가 흔히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멀티플 이럴 때 EBITDA라는 수치가 많이 쓰이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영업이익을 좀 현금흐름으로 영업 현금으로 바꾼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비현금성 항목을 다시 가산을 해줌으로써 영업 현금으로서 바꿔주는 게 EBITDA인데 이 앞에 조정이 붙었잖아요. 이 조정이 붙은 이유가 이게 회사가 이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비용들이 생깁니다. 뭐 비경상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흔히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 노멀라이즈를 해서 정상적인 수치로 좀 이제 바꿔주겠다. 이런 게 이제 조정 EBITDA라고 보시면 결국 뭐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뭐 평균적인 현금흐름이다. 맞습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평균적인 그냥 영업 현금흐름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57%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57%가 가능한 수치인 걸까요? 그쵸. 네. 이게 뭐 불가능한 수치는 또 아닌데 이 업종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탑클래스의 선수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야 그쵸,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쵸. 근데 57%가 회사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가 제가 알기로는 뭐 빅테크나 이제 명품 소매업도 그 정도는 절대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쵸. 네. 뭐 IT 플랫폼 정도 돼야 뭐 진짜 잘 나가는 IT 플랫폼 정도 돼야 20, 30%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피를 흘리는 종목에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그쵸. 네. 이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에비타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맞는 거고 네. 이런 높은 에비타율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송 선수들이 이제 본인들이 인건비를 주장하는 소송으로도 이어진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뭐 선수 몫이 적은 거는 그런데 그럼 이제 선수들 외에 이제 UFC 전체 매출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 매출 구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는 네 갈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미디어 판권입니다. 이게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약 1조 2,708억 원 정도가 압도적인 1등이고 그 다음이 이제 파트너십 약 4,400원 그리고 이제 라이브 이벤트 저희가 백악관 쇼같이 현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약 3,260억으로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제품 매출 같은 게 660억 원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판권이 절반이 넘네요. 네, 생각보다 뭐 라이브 이벤트나 현장 매출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판권 매출 비중이 사실 가장 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백악관 적자 이벤트랑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요 매출 자체가 판권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에서는 적자가 예상되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뭐 파라마운트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UFC에 대한 상징성, 파급력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이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 판권 미디어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만한 그런 UFC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에는 손실을 봤지만 결국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가 한국에서만 200만인데 이게 글로벌적으로는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지 그렇죠.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UFC를 안 보는 제 친구들도 뭐 UFC 250, 뭐 백악관 이벤트를 봤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정도가 굉장히 뭐 손실이었지만 굉장히 널리 알린 뭐 진짜 훌륭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UFC 수익성의 동력은 그러면 중계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2026년에 ESPN에서 파라마운트로 중계권이 넘어가긴 했는데 기존에도 뭐 중계권 매출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신 구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ESPN 시절에는 이제 페이퍼뷰라고 PPV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뷰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파라마운트로 넘어가면서 폐지가 되고 대신에 이제 중계권료가 거의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네. 이제 ESPN은 이제 약 7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하나로 약 1조 5,400억 이 정도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개권 금액 매출 자체가 2배 넘게 뛰었는데 이 매출 2배 넘게 뛴 게 마진에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진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매출에 따라서 연동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흔히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게 변동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2배 오르면은 비용도 그만큼 2배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더라도 마진 자체는 사실 마진 마진율은 율 동일하겠죠. 네. 자체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중개권 매출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UFC 행사를 주최를 하고 그거를 구독자들한테 송신을 하는 거다. 그 송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고정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 자체는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 또 투입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판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마진율 자체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매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마진까지 키울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이제 백악관 쇼 자체도 사실 구독자 수를 일단 파일을 키워 놓으면은 본인들이 그 이후에 행사를 열 때는 사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독자 수가 많다고 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정말 적자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진짜 주변에만 해도 티빙 이번에 그 UFC 백악관 이벤트 보고 있다고 티빙이 독점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뭐 구독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 하니까. 네네. 저도 이제 스포츠 경기를 다른 드라마 이런 걸 안 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려고 티빙을 구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죠. 딱 이런 케이스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백악관 UFC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 행사가 이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UFC가 왜 했는지, 그리고 정작 선수들의 몫이 이렇게 좀 적은 편인데 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도 숫자로 분석하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